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외부에 있는 제 개인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번 촬영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띄워봤는데요.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클립 수로는 6번째 클립이고요. 조금 길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제6장에 정부 정책이라는 장과 제7장에 효율성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잉여입니다. 이 두 장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의 제6장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제목이 뭐죠? 네,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인데요. 정부 정책 중에 대표적인 그 규제 정책이 바로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입니다. 대표적인 가격 규제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요. 후반부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세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뒷부분 조세 귀착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직전에서 배운 이 탄력성과 더불어서 조세 귀착이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래도 좋은 거는 한 회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은 빠르더라도 다시 반복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가격 규제를 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왜 개입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는 가끔 시장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 가격을 합니다. 물론 여론에 의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 물론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정부 개입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상한제, 하한제 혹은 가격 허가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경제학적인 분석 대상은 상한제와 하한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라고 그랬죠? 가격 상한제, 하한제. 여러분, 가격 상한제는 영어로 price ceiling이라고 합니다. ceiling이라는 게 천장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가격을 위에 설정해 놔가지고 위로 못 뚫고 간다는 의미가 가격 상한제입니다.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가격이죠. 대표적인 예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를 가끔은 규제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경제학에서 그 케이스로 다루는 게 뉴욕의 임대료 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는 영어로 price floor라고 합니다. 수요자가 지불해야만 하는 법정의 최저 가격이죠. 여러분, floor라는 게 마루죠. 이 아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유지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프로 분석하는 게 보다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여기서는 3볼이라고 났네요. 가격 상한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 이 3불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한 5불로 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시장에서 3불에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데 가격 상한제를 위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상한제니까 균형 가격 위에 설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균형 가격 아래 설정하는 게 바로 가격 상한제입니다. 왜?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돼서 이 아래인 2불에다가 이렇게 금을 거는 겁니다. 이 위로는 올라가지 말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가격 상한제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price ceiling입니다. price ceiling이에요. 이 올라가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현재 가격이 3불인 거를 2불로 낮췄습니다. 좋은가요? 글쎄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모든 정부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가격을 이렇게 강제로 내려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불 이상 못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수요는 공급은 여기서 형성되고요, 수요는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죠. 이만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량 부족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겨도 이렇게 초과 수요라고 그러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놨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는데 공급량은 여기고 수요량은 여기입니다. 항상 물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물량 부족이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료 가격이,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아파트 집 잡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임대 주택 물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다시 보시다시피 공급은 여기고 수요는 여기인데 어떻게 배분을 하죠? 주로 항상 줄을 서겠죠. 그리고 선착순에 의해서 배분될 가능성이 항상 큽니다.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가 임의로 배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말씀드린 대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여기 암거래 시장이 형성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2달러 이상 거래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암거래 시장에서는 보세요. 실제로 공급은 여기죠. 공급이 여기인 경우 암거래 시장이 있다면 가격을 여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시장 정부가 개입을 하나도 안 했더라면은 3달러인데 그거보다도 암거래 시장에서는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정부가 개입을 안 한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재판매 차익,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사례 연구되는 게 실제로 임대료 규제인데요. 임대료 규제는 뉴욕에서 시행을 했고요, 현재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라면 조금 더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과거에 강의를 할 때 과거에 어떤 분들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뉴욕에요, 뭐 아파트가 지은 트럼프가 지은 아파트 이런 데들은 굉장히 고가인데, 아니 굉장히 고가가 있는데 웬 임대료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지역이 임대료 규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가 없는 지역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굉장히 비싸겠죠. 참 유감스럽게도 임대료 규제를 받는 지역이 대부분 슬럼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임대료 규제는 폭격 다음으로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자, 경제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이건 조금 어려운 분석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임대료를 단기와 그리고 장기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탄력성을 배울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장기랑 단기랑 볼 때 어느 게 더 탄력적이죠?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물량 규정이 요 정도 생기죠. 근데 장기로 갈수록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5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도 완만해지고 수요도 완만해진다.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물량 부족이 더 늘어나죠. 아까보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뉴욕의 임대료 규제는 여러 경제학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죠. 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특히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아무래도 형평성 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한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격 하한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생각하기에 현재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평가되는 거여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입니다. 역시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산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산불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면 여러분 가격 하한이라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Price Floor예요. 다시 말하면 플로어를 정해놓고 이 아래로 못 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가격 하한은 위에 잡아야 돼요? 아래 잡아야 돼요? 예, 가격 하한이라고 해서 균형 가격 아래 잡는 게 아니고요. 가격 하한제가 효과적이려면 균형 가격 위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위에요. 위에 설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붉은 선 아래로는 못 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가격 하한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격 하한제 설명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바로 없으세요? 예, 최저임금입니다. 맞죠? 아마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보다도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하한제를 설정하죠. 최저임금은. 그래서 이 이하로 거래되는 거는 불법화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격 하한제를 설정을 하면은 수요는 여기인데 공급은 여기죠. 이만큼의 뭐죠? 예,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게 만약에 노동시장이라면은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요. 초과 공급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최저임금도 있고요. 또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만큼의 가격이 형성될 건데 이게 낮다고 정부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급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를 압박을 합니다. 이런 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고는 못 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의도 가서 데모라고 그러면 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뭐 이런 것들이 그 초과 공급의 한 예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예, 잉여농산물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지지제도가 있고 실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가격 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이 된다면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 관한 최종 정리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이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요. 가격에 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가격 상한제와 하한제가 있다면은 사실은 정부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뭐 조세 정책 굉장히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판매세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라는 우리 방금 전장에서 배운 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분석할 겁니다. 자, 판매세 일단은 좀 한정을 하고요. 판매세라는 게 뭐냐 하면 물품을 구매할 때 정부가 붙이는 세금입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판매세를 그림 6-6처럼 판매자에게, 아직 그래프 분석 안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판매자한테 부과를 하고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가 구입자한테 조세를 부과합니다. 뭐 한국에 사니까요.
판매자한테 과세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으니까 요걸로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판매세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적 용어 중에 하나가 저기 조세 귀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조금 어려워요. 영어로 이것을 tax inc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조세 귀착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조세는 전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판매자한테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정부가 판매자한테 100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면은요. 판매자는 뭐야? 세금 부과했네? 그러면 그 100을 다 수요자한테 전가하고 싶겠죠. 하지만 100% 전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고 그러면 나의 전체 수입도 줄기 때문에 이거를 100% 전가할 수는 없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만큼을 전가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세금은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를 전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정부가 매기면 그 형태가 수요자한테 매기든 공급자한테 매기든 세금은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세 귀착이라고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느냐라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자,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자한테 과세하는 걸로 이런 가정하에서 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려워요. 잘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푸른색 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아이스크림 시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수요가 있겠고 아이스크림에 공급이 있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설정될 겁니다. 균형 가격은 여기쯤 설정되겠죠. 얼마? 3불. 균형 거래량은 100.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평화로운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세금을 붙일 겁니다. 세금을 얼마를 붙일 거냐면 0.5불을 붙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매자한테 세금을 붙이면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자한테 세금을 붙이는 게 아니고 판매자한테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판매자한테 세금을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판매자는요 0.5불만큼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매자에게요. 다시 말하면 의도는 0.5불만큼 조세를 전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 선 있죠? S1이라고 쓴 거. 이거는 공급 곡선입니다. 여러분 공급 곡선이라는 걸 엄밀히 말하면 뒷장에 나오겠지만 willingness to sell 이라고 하는데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0.5불만큼 정부가 세금을 매기면 0.5불만큼 다시 말하면 각 수요량에 대해서 0.5불만큼 가격을 올리겠죠? 맞죠? 0.5불만큼. 그러면 S1에서 S2로 변할 건데 이 Y축에 있는 이 길이가 얼마예요? 예, 0.5불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0.5불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0.5불만큼을 더 올리려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0.5불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매자에게 0.5불만큼 세금을 과세하면은 이렇게 S1에서 S2로 0.5불만큼 올라갑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실제로 균형 가격이 0.5불만큼 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였죠. 자, 요 길이 보이세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 여기가 0.5불이에요. 0.5불. 근데 실제로 균형 가격으로 오른 건 여기서 여기 올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0.5불만큼 못 오른 거예요. 균형 가격이요. 왜? 수요 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맞죠? 자,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균형 가격이 3불에서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3.3불로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이 윗부분 있죠. 이게 0.5불이죠. 이 0.5불. 이 윗부분만큼이
수요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만요. 이런 거죠. 다시 그리면은. 자, 원래 요거만 그릴게요. 균형 가격이 여기서 여기 변한 거죠. 맞죠? 여기서 여기 변했죠. 라는 얘기는 이 윗부분만큼이 수요자가 더 부담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수요자는 그 전날까지도 여기 이 그래프상에선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가격을 내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올랐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 변한 거죠. 균형 가격이. 자, 여기서 여기가 변한 겁니다. 요만큼을 누가 부담하냐면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세금을 매겼죠? 이 아랫부분을 누가 부담하냐면 공급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 전체가 뭐죠? 이 전체가 세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윗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아랫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조세 귀착상 그래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이제는 뭐냐 하면 탄력성을 여기다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탄력성을.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여기다가요. 원래 있었던 균형 가격에다가 압정을 꽂고요. 제가 이 수요 곡선을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여러분, 수요 곡선을 제가 이쪽 압정을 꽂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과 수량을 고정시켰다는 얘기죠. 가격과 수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쪽 수요 곡선을 바깥쪽으로 밀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거는 탄력성이 어때요? 5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예, PQ 값이 일정하면은 반비례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탄력성은 커지는 겁니다. 자, 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데 탄력성이 커질수록 요 위에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압정을 꽂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자, 위에가 줄어든다는 거는 위에는 지웠지만 무슨 말이에요? 수요자가 내는 귀착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프로 비주얼하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상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수요자의 부담액은 적어진다. 이런 결론이죠. 맞죠? 그래프상으로는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보죠. 탄력성이 클수록 왜 소비자의 부담이 줄죠?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래프 수식 다 떠나서요. 직관으로 생각해보죠. 탄력성 배웠으니까.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맞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소비자가 언제든지 가격에 종속되지 않고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유는요? 탄력성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재가 많아서요. 다 대체재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대체재가 많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적용해보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조세 귀착 부분은 적어진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탄력성이 큰 쪽에 판매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요,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죠.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요자가 세금을 덜 내고요, 공급 탄력성이 크면 공급자가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세 귀착의 결론입니다. 그래프로 이해 가셨죠?
그래프로 이해 가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매자에 관한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이 구매자에 관한 과세는 미국식입니다. 그리고 일본식이죠. 방식은 같아요. 구매자한테 과세라면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 줄죠. 수요 곡선이 주는데 역시 결론은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좀 비주얼하게 나타낸 건데요. 아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이 세금액입니다. 이만큼이. 요것만 나타낸 거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만큼 공급곡선이 올라가겠죠. 아까처럼. 그죠? 그래서 윗부분을 누가 내냐면은 수요자가 내고요. 아랫부분을 생산자가 낸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력성과 세금의 분담인데요. 결론은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부담에 보다 신축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냅니다.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덜 내고요.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분담한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하나 뭐 들어보시죠. 여기 A, B 두 가지 제가 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서는요, A 같은 경우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급 곡선에 비해서 수요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PQ 값이 일정할 때 그래프의 기울기랑 탄력성은 반비례 합니다. 비탄력적인 수요를 그리고 싶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야 되죠. 자,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세금을 매기면 똑같아요. 공급 곡선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이 세금만큼. 윗부분을 누가 내죠? 세금을 구매자가 냅니다. 아랫부분을 누가 내요? 공급자가 내요. 자, 세금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구매자가 더 많이 냅니다. 왜? 왜 그렇죠? 왜냐하면 비탄력적 수요를 가지니까. 여러분,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결론이고요. 자, B처럼 탄력적인 수요, 비탄력적인 공급을 그렸는데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그렸습니다. 맞죠? 여기다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윗부분을 수요자가 내고 아랫부분을 공급자가 세금을 냅니다. 누가 세금 많이 내나요? 공급자. 이유는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직관적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유명한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1990년대에) 부과됐던 미국의 사치세입니다. 뭐 경제학 교과서에 많이 인용이 되는 사례인데요. 이 세금은 아주 좋은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좋은 거죠. 맞죠? 여러분, 되게 세금이 모든 나라들이 누진세죠. 다시 말하면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맞죠? 이걸 영어로는 Progressive Tax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진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럭저리 텍스라는 것을 1990년대 미국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목적은 아주 좋아요. 되게 사치품이니까 사치세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주 논리적인데 이게 경제 법칙엔 조금 어긋나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치재화라는 거는요, 사실은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공급을 가집니다. 맞죠? 보세요. 왜 사치재가 탄력적이냐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반면에 사치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는요, 포트폴리오를 쉽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재화를 안 만들고 다른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대체재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공급을 가지고 있는 사치재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세금은 누가 내죠? 예, 비탄력적인 쪽에 냅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재에 세금을 내면은 누가 대부분 세금을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부담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 게 있죠. 여러분, 사치재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치재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치세를 매길 때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거죠? 네, 부유하지 않은 공급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거죠. 이게 이 사치세는 원래 부담시키려는 목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세금 정책이고요. 이후 미 의회에서 경제학자들을 불러서 공청회 절차를 거친 이후에 1993년도에 폐지합니다. 뭐 진작 공청회를 할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요, 의도와는 달리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전체적으로 한번 서머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규제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인데, 가격 상한제라는 건 공급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을 설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죠. 가격 하한제는요, 수요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가격 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루를 설정해서, 영어로 price floor라고 하고 설정해서 그 아래로는 못 가게 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제입니다. 어쨌든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대표적인 정부 규제고요. 판매세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세 귀착이죠. 궁극적으로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이게 조세 귀착인데, 왜냐하면 조세는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결론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제 그 6장에 있는 정부 정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계속 이어서 가시죠. 이어서 그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을 가도록 하는데요. 바꿔볼까요? 바뀌어라. 7장 잠깐만요. 왜 또 이래? 예, 7장 이거를 바뀌는데 조금 시간이. 자, 드디어 7장 나왔군요. 7장은요, 사실은 8장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툴을 제공하는데요. 이 7장에 나오는 이 효율성은요, 이 경제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툴을 배우는데, 대표적인 게 잉여입니다. 사실은 이 잉여는 미시경제학을 중간고사를 볼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어쨌든 이 중간 범위까지 나오는 경제학을 서베이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경제학을 대충 한번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난 이후에 개별 정책들을 좀 깊게 들어갈 때 이 정책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잉여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잉여라는 툴을 배우는 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소비자 잉여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원 배분이 이렇게 돼야지 효율적이다 안 효율적이다 판단하는 툴을 잉여해서 한다라는 걸로 마치는 장인데, 이 장에 배운 이 잉여라는 툴은 바로 다음 장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무역론을 하는데도 응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데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잉여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잉여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자원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경제 분야가 후생경제학입니다. 뭐 경제학을 어렵게 배우는 과에서는 이 후생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워요. 분석 툴은.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만 생산자 소비자의 효율성 그리고 후생경제학적 개요 요 정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사실은 이 소비자 잉여를 배우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구나 라고 수요 곡선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 곡선은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영어로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금액, 영어로는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지불 의도를 나타낸 거죠. 소비자 잉여의 정의는 뭐냐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소비자의 만족을 나타낸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나름 저자인 맨큐 교수의 좀 유머감이 있는 요 장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 폴 조지 링고라고요.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름만 보면 비틀스 이름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정은 진짜 비틀스는 아니고 비틀스의 추종자들인데 이름이 비틀스랑 똑같아요.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틀스 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비틀스의 미공개 앨범을 경매한다고 하는 기사를 본 겁니다. 왜 경매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굳이 교과서에서 사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경매에서 산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구입 희망자고요. 존 폴 조지 링거고요. 왼편은 지불용입니다. 이 지불용이라는 건 영어로 willingness to pay죠. 이게 사실은 일종의 수요 곡선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존은 100불, 폴은 80, 조지는 70, 링거는 50의 지불 용의를 가지고 경매장에 갑니다. 근데 이제 경매를 진행해요. 경매를 진행하는데, 자, 50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불, 70불, 80불 가는 순간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링고, 조지는 손을 내리겠죠. 그리고 80불 하는 순간 두 사람만 손을 들겠죠? 존과 폴. 여기서 81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폴은 손을 내립니다. 그러면 존한테 낙찰이 됐네요? 맞아요. 얼마에? 대략 81불에. 그죠? 존은 기뻤을까요? 매우 기뻤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 금액은 100불이었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81불입니다. 맞죠? 여기서 100에서 81불을 뺀 대략 20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소비자 잉여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네,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에서요, willingness to pay에서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소비자 잉여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일종의 만족도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그래프를 표시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지불 용의를 그래프에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자, 100불 존의 지불 용의였죠. 80, 70, 50 맞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시장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하나였죠. 공급은 하나여서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됐죠. 왜? 공급량이 하나. 이만큼. 다시 말하면 100불에서 80불을 뺀, 81불을 뺀 대략 20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존의 소비자 잉여죠. 그래프로 색칠을 하라고 그러면 요만큼이 존의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공개 앨범이 2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공개 앨범이 2개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죠. 이것도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기쁘겠죠. 맞죠?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계단이냐고요? 모양이? 당연히 계단이죠. 왜냐면 음반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정을 만약에 음반을 쪼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매끈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균형 가격이 여기라고 가정하면은요, 여러분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여기 네모난 사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이 수량이고 이만큼이 가격이니까요. 실제로 지불할 의도를 적분식으로 나타내면 아마 이런 마른 목골이 될 겁니다. 이런 마른 목골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뺀 이 윗부분, 이것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수요 곡선 아랫부분 그리고 균형 가격의 윗부분이 소비자 잉여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잉여가 당연히 늘겠죠. 자, 소비자 잉여만 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생산자 잉여도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영어로 willingness to sell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산자 잉여인데 아까 말한 소비자 잉여의 반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왜? 그만큼 이득이니까요. 자, 여기서는 아까 존, 폴, 조지, 링고였다면 이번에는 메리, 프리다, 조지아, 그랜마. 공통점은 여성인데요. 여기서 가정은 이 네 사람 다 여류 화가들인데 뭐 유명해지기 전이어서 남의 집 페인트를 해서 먹고 산다는 가정입니다. 이랬을 때 남의 집 페인트를 칠해줄 수 있는 일종의 willingness to sell을 나타낸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일종의 공급곡선이죠. 자, 그런데 마침 한 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집 주인이 우리 집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얼마를 칠할까? 한 700불 정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리랑 프리다는 집에 가겠죠. 나 거기에 못 칠해주겠는데? 그럼 누가 남죠? 예, 조지아랑 그랜마가 남겠죠. 아저씨가 그러겠죠. 너무 높이 불렀나? 가격을 낮추겠죠. 그래서 600불이 무너지는 599불까지 가면은 조지아도 집에 갑니다. 누구만 남아요? 그랜마요. 그랜마랑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겠죠. 얼마에? 약 600불이에요. 600불이 좀 미달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죠. 599불이요. 그랜마는 슬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원래 500불이라도 칠하려고 그랬죠. 자, 이거를 그래프하면은 이렇습니다. 맞죠? 눈치채셨겠지만 봐요. 500, 600, 800, 900 의도 곡선이죠. 집은 원래 몇 채였죠? 집은 한 채였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수요 곡선이죠. 그러면 이 빗금치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그랜마의 생산자 잉여가 된 겁니다. 약 1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만약에 집칠하는 집을 페인트 칠하려고 의도하는 아저씨가 2명이라면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랑 반대죠. 그래서요. 왜 이게 계단이냐면 아까처럼 집을 쪼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정을 무수히 쪼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수요 곡선처럼 매끈한 이런 공급 곡선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의 윗부분,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의 아랫부분이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끈하게 표시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고요. 만약에 정부 개입 없이 소비자, 생산자가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와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아이디얼한 상태죠. 물론 이렇게 아이디얼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왜냐하면 정부라는 게 존재하고요. 정부가 존재해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소비자이며 생산자이며 가져갈 때 일종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장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사회적 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재화가 배분되는데 이 재화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배분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의도대로 배분되는 거죠. 의도대로. 그리고 그 재화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 윗부분이 바로 시장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바로 이 기능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기능 때문에 바로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되는 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했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냐? 완벽하지만 물론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실패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이면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종종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뉘앙스 차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어느 경우에 시장 실패라고 하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제가 번호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가 시장 실패고 이 시장 실패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시장 실패가 시장 지배력입니다. 원래 수많은 수요자, 수많은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장에 내비뒀는데 한 사람이 다 지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독점이라고 하고요. 독점의 다른 말이 시장 지배력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마켓 파워라고 합니다. 이 장은 독립적인 장입니다. 이 독립적인 장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외부 효과입니다. 시장에 내비로 뒀는데 거래 결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외부 효과가 환경오염입니다. 이것도 시장 실패죠. 대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세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아무리 기업들이 돈이 많아도 그 기업들이 사실은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경우는 짓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 경우는 대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공재, 영어로 퍼블릭 구스라고 하고요. 모든 재화 거래는 사실은 완전 정보를 가정하는데 실제로 완전 정보가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걸 우리는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고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입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써머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굉장히 긴장했는데요.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 써머리 한 줄만 읽을게요. 사실은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되는 자원 배분을 갖는데 왜 정부가 개입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정책 결정자들은 효율성뿐만 아니고 형평성에도 대단히 관심을 갖죠. 이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고 사실은 일종의 왜곡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마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